이 칼융의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다가 또는 그림을 보다가 오늘처럼 영감을 얻으면은 본인 거를 그리세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꼭 살로메를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 친구한테. 누구냐고. 아, 그냥 내 직감에서 내 손으로 이어진 어떤 것들이 누구고 이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화를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즐거운 것도 나오고 두려운 것도 나오실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야금야금 먹는 방식은 아까 뭐 2D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주해서 삼켜야 돼요. 불편해하는 것들을. 네. 그러면 그거를 삼킬 수 있는 방식들은 뭐 2D의 형태로 인지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의 디즈니 재질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삼켜내는 것들의 그 거부 반응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연민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하고 친해지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해보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과제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때때로 하루하루 올리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셔도 돼요. 내가 느껴지는 나와의 대화들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융에 대한 것들을 보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그 루시아 시인의 이제 그 시집 중에서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스승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하고 그냥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야.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막 내가 궁금한 거를 적는데 처음에는 좌뇌에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삶은 왜 이래? 라고 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막 나는 왜 이런 것들이 힘들어? 궁금한 것들을 막 적어요. 처음에는 막 좌뇌적으로 이야기가 그 이해하는 척하는 또 다른 내가 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에너지적인 것들이 막 적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했던 그림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융의 책을 기반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책은 항상 영감이에요. 영감을 얻고 그려보고 얘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고 얘들하고 대화를 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살짝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자기 안에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을 눈 앞에 한 30cm 정도에 살짝 한 자그맣게 한 10cm 정도로 살짝 띄워보세요.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언어도 괜찮고 에너지도 괜찮아요. 뭐 죽음, 난 네가 싫어, 뭐 불편함,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대립각, 사람을 뭐 죽이는 것들, 불편해하는 것, 거짓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 10cm 정도로 한번 바라보시고 가슴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2D 또는 애니메이션 재질로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더 큰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작은 내가 아니라 더 큰 내가, 내 가슴에 존재하는 더 큰 내가 이 존재를 두렵지 않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가져가서 꿀꺽 삼키세요. 맛있게. 나는 언제든지 이거를 두렵게도 만들 수 있고, 두렵지 않게도 만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재미나게 요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으면 또 10cm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고, 가슴에서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내면의 소리일 수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이거는 알아차려야 되잖아. 네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고 내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재미난 캐릭터로 한번 변환시켜 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유머와 재미로 변환시켜 보는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다시 가져가서 꿀꺽 소화시키세요. 어린 시절처럼 더 이상 침대 밑에 있는 괴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창문에 부딪히는 나뭇잎을 괴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괴상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죽이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신의 배에서, 용광로에서 융합시키세요. 통합하고, 수용하고, 허용하고, 통합하세요. 빛과 어둠을 모두 소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의 물감의 재료처럼 꿀꺽꿀꺽 삼키세요.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꿀꺽꿀꺽 삼키세요. 제 배 안에서 그 에너지들이 용광로에 끓고 내 생의 재료가 됩니다. 이제 그 소화된 에너지가 편안하게 내 몸의 혈액으로 흐르고 호흡으로 나가고 에너지로 다시 변환됩니다. 그렇게 변형시키는 감각을 한 달 동안 천천히 키워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부딪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응? 모르지. 대받아칠 수 있는 담대함. 너 이런 거 못하잖아. 아직은 못하지. 수용. 그 모든 것들이 괜찮도록. 자, 이제 편안하게 의식을 가슴에 두고 눈을 뜹니다. 이 칼륨은 그냥 이 사람의 일대기에 자신의 내면은 아, 이렇게 봤구나 정도의 영감으로 항상 보시고 어떤 식으로 자기하고 계속적으로 이 내면화 과정을 하실지 한번 계속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거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가 어느 정도는 자기 거를 들여다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 집단 거를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걸로 크게 흡수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진짜 깊이 있는 원형들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2월 달에, 우리가 3월 달에는 신적인 신화의 신을 먹어야 돼요. 네, 각자 갖고 있는 그 신화의 신들을. 그래서 자기를 더 크게 내면적으로 과정을 수용하는 과정들을 개인화 과정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즐겁고 잔인하고 두렵고 괴팍한 한 달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나도록. 자, 우리 칼륨의 레드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책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인문학 수업을 시작할 때는 그냥 한 달 한 달 한 권씩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흡수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한 권 가지고 한 세 달을 좀 진행을 이제 저번 달부터 이제 했었고 그건 또 세 권이기도 했었고
좀 이제 이 칼륨 것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학 쪽에서 이제 연극 심리학 이제 박사로 계시는 정소라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많이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좀 요청을 드려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문학 수업에 같이 이제 정소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자, 칼융은 뭐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심리학에서 뭐 그 칼융에 대한 것들은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한 번쯤은 뭐 한번 쭉 지나가듯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칼융의 레드북을 인문학 그 수업에서 이제 그 정소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정소월 선생님 먼저 좀 인사를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연극 심리 상담사시고 예술치료학 박사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진주에서 나우스 연극치료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얼굴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좀 인사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라입니다. 네. 네. 카페에서는 꿈의 샤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거의 이제 계속 아니면 명상 인문학에서라도 다 얼굴 뵀던 분들이네요. 네. 어, 저는 이제 그 그림자의 통합을 가지고 석사학위 주제로 하고 싶었던 만큼 제가 칼륨을 워낙 좋아하고 그리고 어, 저 또한 제 안에 그림자 원형의 그 강력한 역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또 흥미롭기도 했고 그것들을 탐색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음, 많은 것들을 어, 네, 깨닫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셨을 때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고요. 어, 네, 그리고 예술 치료에 있어서 분석 심리학은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전개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그 예술 치료의 또 맛을 조금 맛보고 내 안의 그림자를 좀 즐겁고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키를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뭐 그림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심리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내 이제 무의식에서 내가 그 들여다보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제 그림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전자 키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칼륨이 이제 그 칼륨의 레드북은 칼륨의 이제 거의 유작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거를 준비를 하고, 책이 출판되는 것까지, 한국에서 출판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2009년에 출판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제 그 전에 출판이 됐다가 또 뭐 저작권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것들도 많아서 되게 오래된 책인데 출판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유전자 키에서도 코어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우리가 3월에 다룰 부분이고 우리가 집단 무의식의 상징과 자신의 내면의 탐구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륨에서는 개인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내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체적인 정체성이 하나로 발견되는 거를 이제 셀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과 원형에 대한 것들도 이제 천천히 이제 책에서도 좀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책을 안 보고 들어오시도록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도 책을 보고 오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 진행하는 거는
자신의 내면의 존재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3월에는 유전자 키의 코어 키를 통해서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함께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것들을 좀 해볼 거고, 4월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개인화 과정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칼륨은 이 책 자체가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나서 또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이제 경계를 드나들면서 자신의 내면 대화를 막 나눈 것들이에요. 네. 네. 일반적으로 뭐 대화 형식으로 읽는 책들 보면은 뭐 채널링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내면의 이제 원형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이름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엘리야, 살로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얘들이 갖고 있는 원형적인 투영된 상징적인 캐릭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들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붉은 존재는 뭐 악마, 내 안에 있는 악마적인 부분인데 얘하고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게 내면에 다 들어있는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어두운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 자기를 이끌어가는 또, 뭐 성인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끄집어내서 자기화하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칼융도 이거는 내 이야기야.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내면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도 스스로가 내면 대화를 해보는 과정을 이번 달에 그 기본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들을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정서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자신 안에 있는 캐릭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이제 한번 들여다볼 것인지, 그냥 인식하는 거하고 그림이나 글로 끄집어내서 보면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거를 또 내면 대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특히나 그림자는 억누르려고 하는 작업들이 많은데, 억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친해지게 돼요. 제가 이제 유전자 키를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이유도 사실 저는 빛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 빛과 어둠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면 빛 공부는 너무 많아요. 빛에 대한 것들은 뭐 밝아지는 것들,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림자를 억누르지 않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림자를 수용해서 그림자 안에 빛을 발견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래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빛만 따르다 보면, 자신 안에 빛만 따르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빨리 없애려고 해요. 두려움이나 슬픔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 깊은 애도를 하지 않고 이런 거는 뭐 거짓이야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는 거야. 계속 뭔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뭔가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거 자체가 그림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올바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둠과 빛을 있는 그대로 똑같은 선상에서 보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명상 수업이나 힐링 수업이나 유전자기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을 발견하는 것들은 뭐 영상, 뭐 심리학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또 쓰고 있는 거고 명상에서도 여기서는 저희가 저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천천히 친해지고 좀 이제 그 친해진 과정을 통해서 통합하고 융합하고 수용하는 과정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융이 이번 이제 이 책에서 정리한 부분은 분석 심리학의 이제 이론 중에서 원형, 집단 무의식, 개성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이나 성격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정신 측면은 뭐 의식, 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인식할 수 있는 걸 의식이라고 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거를 무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전자 키에서는 몸적인 측면을 무의식, 내가 인식하기 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인식을 이제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는 사실은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종으로 갖고 있는 전체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집단의 원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융이 얘기한 원형들은 집단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나만 갖고 있는 이제 불안함, 뭐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셀프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내 내면과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을 이룬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다양한 정체성은 그대로 두되 얘들이 통합되는 상태를 셀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근원만 나야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또는 이 우주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 자기라고 하는 셀프 안에 다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칼융이 이 책을 쓰면서 그 프로이트의 제자였거든요. 칼융이. 근데 이때 틀어져서 칼융이 결별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서 환청이 들리고 좀 이제 스트레스가 과도해진 상태에서 또 전쟁이 또 발발해요. 네, 그게 종교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또 미워하는 측면도 내용에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자신들만이 옳다는 그 의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발발할 때 스스로가 느끼는 이제 뭐 환상이나 이제 무의식적인 꿈에 대한 것들이 이게 본인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이 전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막 정체성 혼란이 일어날 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직접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대화하는 형식이 이 칼융의 레드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안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 안의 이야기들과 그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우리가 3개월 동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들을 보시면 책을 이제 그 사서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그림이 많아요. 네, 그림도 많고 그리고 글자 같은 막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아니면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만의 그 상징적인 그 문자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자기 스스로 이거를 의미 부여를 해놓은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중세 뭐 사본의 전통을 따르는 그 형태, 예술적인 형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칼융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칼융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자기 내면에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인물화해서 그렸구나. 그래서 꼭 인물화로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면을. 네. 동물이든 그냥 형태가 없어도 돼요. 색채로만 표현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막 글로 적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들도 해석해서 적어 놓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캐릭터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서 자신한테 와닿는 한 세네 가지 정도를 그리고 거기다가 내면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은 돼요. 자, 그리고
칼융이 첫 번째로 이 책 앞에, 제일 앞에 그 프롤로그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시절이,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 이미지를 추구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그 시기에 시작되었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그 이상 더 중요하지 않는다. 나의 평생은 무의식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와 불가사의한 강물처럼 덮치며 나를 산산조각 내듯 위협했던 것들을 해석하는 일에 바쳐졌다. 그것은 한 사람의 평생 그 이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 후의 모든 것들은 단순히 자료들을 외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삶 속에서 통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잉태한 그 신비한 시작은 바로 그때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냥 분석 심리학은 정립한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하고의 대화, 내면의 대화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2부 때 정수열 선생님하고 이걸 해볼 거예요. 바로 내가 캐릭터를 막 구체화해서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내면적으로 그 캐릭터 안에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그 캐릭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캐릭터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묵상을 하고 아니면은 감각을 느껴보고 색깔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점선면 정도로 면과 선면으로 이제 한번 내면의 이미지들을 표현을 해보고 거기다가 글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2부 때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융이 표현했던 그림과 내용들 그리고 예시로 이제 정소라 선생님이 자신의 영혼을 표현하고 알아차리는 내용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안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칼융이 그린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드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지, 안내됐던 내용 중에서 나한테 와닿았던 내용들, 단어, 문장,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준비되셨으면은 화면을 같이 켜주시면은 됩니다. 2부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소라입니다. 다시 한번. 네, 네, 오늘 실습은 이렇게 색상을 골라서 선과 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해보고 그걸 캐릭터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제부터 제가 레드북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그 굉장히 각종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각종 캐릭터들이 다 융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죠. 이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너무 이 캐릭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이 작업을 위해서 이 캐릭터 설명을 하는 것들인데 이 캐릭터 설명을 8개의 캐릭터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특별하게 내 귀에 걸리거나 혹은 내 마음을 치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 원형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의 나의 가장 귀에 걸리거나 가슴을 치는 하나의 캐릭터를 제가 캐릭터 설명을 드릴 때 하나를 마음속으로 골라주세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융은 이 레드북이라는 자체는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융이 정말 꿈속을 헤쳐서 사막이든 지옥이든 어떤 돌틈이든 그리고 깊은 물속이든 그런 온갖 환상의 장소에서 경험을 한 자기 내면의 또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융이 계속해서 만난 과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융은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혼이 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운 한 가지는 사람은 이 생명을 직접 살아야 한다는 거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융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융처럼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융이 원한 것은 나처럼 그대들도 내 안의 영혼으로 이렇게 내 안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해야만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원령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당신이 당신만의 개성화 과정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융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당신 안에 굉장히 질서정연한 것과 카오스를 서로 결합을 시키면 의미와 무의미를 뛰어넘는 궁극적 의미를 당신이 나을 수 있다. 이것이 융이 말하고 있는 개인화 개성화 과정이고 그것이 너도 이렇게 해봐라 라고 설명하는 안내서가 레드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굉장히 거칠고 날것의 에너지가 있지만 그 따라가는 여정의 길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신다면 훨씬 흥미로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처음에 융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너의 깊은 곳에 관청하고 죽은 것을 한번 깨어봐 라고 톡톡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에게 이 영혼은 이건 이제 또 저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당연히 표현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영혼에 의해서 고른 색깔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 영혼의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와닿은 의미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이었고요. 그 검은색, 흰색, 붉은색이 하나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했을 때 밑이 뚫려 있는 원통형의 그런 들여다보는 붉은 눈의 시선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캐릭터가 나온 것은 흐릿한 몸의 경계와 몸 안으로 깊숙이 향하는 붉은 시선.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캐릭터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재미를 위해서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원형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내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바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붉은 시선이 안으로 내리꽂히는 그 시선의 어떤 느낌이 제가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캐릭터를 그리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에 성찰이 뭐가 나왔냐면 이 영혼이란 존재는 내게 끝없이 들여다보는 충동을 의미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또 각자의 의미대로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충동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것이 그림자가 된다면 무엇이 어려움을 가져오느냐. 끝없이 추구해서 멈추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내게 어떤 그림자로서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구나. 라고 개인적인 의미로 융이 말한 그 영혼이 개인적인 의미로 이렇게 와닿게 되는 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쭉쭉 넘어갈게요. 나머지 이제 7개의 캐릭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그 달래쌤이 말했던 네, 에어른 같은 엘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했던 엘리아인데요. 자, 엘리아는 처음에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딸은 하나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과 살로메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아는 뭐냐? 융의 무의식에 깃든 도덕적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굉장히 지혜롭고 이 물을 마시면 나의 물을 마시면 너는 지혜를 얻게 돼라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현자의 원형을 상징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림자의 원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림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소년원에 가서 이런 작업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영웅의 가면을 만들도록 하고 영웅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영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선한 영웅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구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독재를 하거나 지배를 하거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영웅의 모습, 파괴적 영웅의 모습이 그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의식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의 선한 의지로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은 오히려 가려져 있는 어둠 속의 측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도 그림자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있는 열등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과 부정으로 그림자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현자지만, 누군가에게는 엘리야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고, 살로메를 취하게, 살로메를 가져가, 내 물을 마셔, 내 지혜를 마셔라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아주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그러한 인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또 내 안에 이렇게 원형을 들여다보면. 자, 그런데 저한테 엘리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살로메도 함께 삼켜야 되는 그런 그림자의 이런 어, 음양의 측면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한편 살로메는 매혹적인 젊은 여인이고, 융에게는 에로스적이고 감정적인 에너지, 그러면서 당신 나 사랑해요? 당신 날 사랑하게 될걸요? 당신을 사랑해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라고, 거의 대사가 이게 다예요. 살로메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어떨 때는 매혹적으로, 굉장히 어떨 때는 정말 창백한 소녀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계속 자, 나를 사랑하세요 하고 나이자 곧 융을 유혹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 사랑, 유혹, 치유 등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죠. 자, 그런데 저에게는 살로메가 엘리야보다는 좀 더 치명적이고 유혹적이면서 위험한 인물로 제 안에서는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살로메가 굉장히 감정이나 치유나 어떤 서로 공감하는 감성의 측면에 단순히 그 상징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에게는 혼자서는 서지 못하고 반드시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야 하는 의존이라는 그림자의 형태로 강력하게 저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결합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인데, 살로메가 저는 편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붉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붉은 존재는,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른가요, 제가? 네. 네, 자세히 해주셔도 돼요. 천천히 해주세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건드려지는 원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엘리야나 영혼, 엘리야, 살로메까지 했는데, 여기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라던가 혹은 좀 귀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잘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안내서이니까요. 숨 한번 쉬고. 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이제 붉은 존재 혹은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를 책 속에서 융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존재는 머리카락도 붉고 전체적인 붉은 옷을 입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악마거나 유혹하는 이미지인데, 이게 뭐냐, 기존의 도덕관념이나 지식 체계의 이해를 제기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릭스터 원형과 연관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이 트릭스터가 광대를 의미하거든요. 리어왕 희곡에서 광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왕의 엄격한 권위를 굉장히 비웃으면서 재치 있게, 재미있게, 유일하게 왕을 비웃을 수 있는 역할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붉은 존재인데, 그림은 굉장히 무섭죠. 융에게는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그가 한 대사 중에 주요한 부분은, 생명은 진지함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반대로 생명은 사는 내내 춤을 추는 게 더 나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한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융이 만나게 되는 존재는 은자라고 얘기를 해서 구도자, 수도사 혹은 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외딴 은둔주에서 등장하는 수도사 혹은 은둔자 형태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영적 구독과 구도적인 열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인간적인 접촉과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망들을 포기하고 사막과 가까운 곳에 고립되어서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 금욕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진리를 자신만의 진리,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융은 붉은 존재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사막에서 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붉은 존재와 은자가 사실은 하나의 인물인 것처럼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자꾸 스포해도 되나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스포를 잠깐만 하자면 이건에 가시면 붉은 존재와 은자가 서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붉은 존재는 정말 수도원 같은 곳에 제단 앞에서 신을 위해 춤을 추는 그런 욕망이 막 올라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잠깐 동안 그리고 은자는 그런 세속의 환희, 인정, 자신을 인정해주는 박수,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시장이나 도시의 모습,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같은 것들에 홀려서 이런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흔들리는 모습이 이건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그 붉은 존재 은자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해석할 때는. 근데 누군가에겐 붉은 존재가 아주 강력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은자가 아주 강력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한테는 서로 뒤바뀌어도 아무도 모를 똑같은 존재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는 내 안에 몽상가도 있고 자꾸 이렇게 엄격해지는 구조를 세우는 구조주의자도 있고 혹은 대지, 땅이나 공기 같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평안할 때는 서로 잘 공존하고 있는데 서로가 이제 구조주의자가 몽상가를 억압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몽상가가 구조주의자를 비웃으면서 내부의 충돌이 아주 과격해질 때에는 제 안에서 이것들이 다 어떤 그림자의 요소로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저만의 내면의 대화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적으실 거예요. 캐릭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붉은 존재에게 말을 걸어볼 수도 있고요. 붉은 존재가 책에서처럼 저에게 말을 걸 수도 있는 거죠. 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붉은 존재와 은자가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단정해. 나는 화려해. 아니야, 너는 사막이야. 아니야, 너는 날개야.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들을 엮지 마! 하고 함께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둘이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런 내면의 대화들을 이런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내면의 대화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아마 그게 카를 융이 그 레드북에서 그런 캐릭터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만나게 돼요. 죽음은 한 장에만 나오는데요. 이 죽음은 내가 얼음이고 종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 시커먼 바다가 육중하게 깨지고 붉은 불꽃이 퍼진다. 피의 바다가 발밑에서 거품을 일으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태양이 피바다에서 탈출하여 빛을 발하며 가장 깊은 곳으로 굴러간다. 태양이 날 발밑으로 사라진다. 혼자이다. 밤이 내렸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융에게는 죽음의 이미지였던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께는 그 죽음의 이미지가 어떻게 와닿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캐릭터는 두 개가 남았군요. 네, 어느새. 자, 황소인간 이즈두바르를 이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융이. 어, 융에게 있어서 이즈두바르는 신화적인 영웅이고 굉장히 반신과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현대 합리주의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신화적인 상상력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 융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융은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화적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현대의 합리주의와 과학과 이성이 그 신화적인 힘을 얼마나 억압하고 죽여버렸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즈두바르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강력한 신화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이 과학과 이성의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된 자신의 신화를 잃어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이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능력을 앗아가 버렸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인물 또한 저에게 좀 울림이 있었는데요. 왜 울림이 있었냐면, 내게 잃어버린 신비, 무섭게 되살아나는 작지만 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자, 보시면 이렇게 작아진 이주두바르예요. 알 속에 있는데, 이 뾰족한 뿔이 알을 뚫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억압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늘 되살아나는 환상과 몽상과 같은 그러한 인물로서, 의미로서, 이미지로서 저에게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그 운해적인 인간임에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해 성향이 아주 강한 인물임에도 굉장히 억압하면서 잔해적으로 살아오기 위해서 매우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저의 운해적인 성향은 내 안에서부터 나를 파괴하고 마치 일상을 다 망가뜨릴 것 같은 불안에 항상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두려워하던 어떤 제 안의 원형인데, 모습인데, 하지만 카를 융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 신을 작게 만들고 또 죽이거나 살리는 것도 결국 인간인 나의 권한이다. 융의 권한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좀 안심이 되고 오히려 그리고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강력한 환상의 힘이 나를 다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수용해서 내 힘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물 사례라는 이것은 장면인데요. 여기도 희생당하는 소녀와 그리고 그 소녀의 영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이미지와 사건 자체로 이게 딱 한 장인데, 이제 책 중간쯤에 있고요. 가장 깊은 이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중에 있고, 저한테는 가장 크게 이렇게 쿵 치는 그런 캐릭터와 사건과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서 살해된 소녀가 나오고 그 소녀의 영혼이 융에게 이걸 갈라서 간을 꺼내서 먹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 영혼이야. 당신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융은 그런 나의 환상이 굉장히 끔찍해 보이지만 그 환상의 결을 잘 따라갔을 때 이 영혼이 결국에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를 이 중간부터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살로메를 취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도 살로메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렸잖아.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거부했던 윤이 이 시점에서는 얼핏 징그럽고 너무나 흉측해 보이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가는가를 융은 마음을 열고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울면서도 그 간을 꺼내서 환상 속에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 그 소녀의 영혼이라고 얘기했던 그 캐릭터가 사실은 나는 당신의 영혼이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융이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성스러운 공포를 맛보아야 한다. 인간 본성의 어둠 밑바닥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과연 포도주와 빵을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기독교에 대한 그 전쟁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과 삶이 함께 있고 정말 피와 포도주가 함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중첩된 의미에 대해서는 융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사례는 저한테는 색깔이 세 가지가 영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은 하나 빨간색으로 썼고 대신 세 가지의 상징이 나왔습니다. 심장과 칼과 눈물이라는 상징이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죠. 내게 토할 것처럼 거북하게 만드는 존재이다라는 저의 날 것그들의 감정이 느끼게 하는 그런 캐릭터 인물이었고, 이러한 모습의 저한테는 캐릭터로, 자기 심장을 파서먹는 캐릭터로, 그러면서 이 그림자의 의미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매번 너를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이기심과 같은 형태로 저한테는 드러났습니다. 아, 네, 캐릭터, 다른 더 중요한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8개의 캐릭터, 사건만 만나보려고 해요. 아주 간략하게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 8개의 캐릭터, 이름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엘리야는 현자야. 살로메 아빠래. 근데 뭔가 살로메의 사랑, 너는 살로메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현자였어. 그리고 살로메는 사랑과 감정과 유혹과 치유의 존재. 그래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가 융에게는 처음엔 굉장히 너무나 위협적이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난 것이죠. 자, 그리고 영혼. 네, 처음에 그 길을 자 깊은 곳에 정신을 들여다봐 라고 정말 문을 두들기는 문지기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영혼, 그 영혼이 누군가에는 굉장한 불편감을 주는 그림자의 존재, 혹은 지금 내 가슴에 계속 메아리치고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자 원형을 만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는 저는 강력한 정동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다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말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제 여러 가지 설명 중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그 존재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혼과 엘리야와 살로메. 자, 그리고 붉은 존재를 만나게 되죠. 나는 환희야 라고 얘기하는 너의 본능적인 측면이야. 너의 본능적인 욕망이지. 삶은 춤추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붉은 존재. 그리고 은자. 사막과 가까운 고립된 자신만의 오두막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끝없이 책을 파고 책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배웠던 지식을 지우고 다시 채우고 지우고 다시 채웠던 은자. 그리고 생각이 안 나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죽음을 만났죠. 죽음, 심장을 차갑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은 여기 오지 못하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 죽음은 정말 경고를 해요. 오지 마. 여긴 살아있는 것은 뭐다라고 정말 경고하는. 근데 융의 환상 속에서 죽음은 어땠죠? 피바다, 거품이 있는 피바다에서 태양이 지는 모습으로 융에게는 죽음의 이미지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인간 이즈두바르. 황소인간 이즈두바르는 어, 과학과 이성, 현대 합리주의에 의해서 신화적인 힘, 굉장히 생생한 그 신화적인 힘을 절름발이가 되고 아주 작아지고 그렇게 축소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 빛이 발해버린 어떤 신화 같은 모습이에요. 그 이즈두바르가 나에게는 지금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사례. 네. 말 그대로 너를 죽인 것인지, 나를 죽인 것인지, 너의 간인지, 나의 간인지 알 수 없는, 너의 영혼인지, 나의 영혼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그 불편한 그 장면, 나를 너무 거북하게 만드는, 정말 소녀가 살해당해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재물살해라고 불러요. 아주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그 재물살해의 어떤 의식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융은 여러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정신병원과 같은 그런 이미지도 막 거치고 여러 이미지를 거쳐서 종국에는 내가 어떤 신비의 왕관을 쓰고 그 왕관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이미지로까지 탈바꿈합니다. 네, 이건 스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너무 어려워하셔서 아주 그런 재미있는 결론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포기하지 않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있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런 굉장히 특징적이고 나에게 충분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존재, 이제 그 존재 8개 중에서 한 개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재를 다 고르신 분은 그 존재의 색깔을 직관적으로 골라주세요. 색깔을 골라주세요. 바로 떠오르는 색깔입니다. 그 색깔이 옳고 그른지는 절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네. 모든 예술과 무의식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색깔 세 가지를 골라주시고요. 혹은 상징이 더 우세해서 한 가지 색깔로만 나올 수도 있는데 세 가지 색깔 정도로 한번 골라봅니다. 세 가지는 수비학적으로 완성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변증법에서도 이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세 가지 색으로 네, 정했습니다. 색깔 세 가지를 이제 다 고르셨다면 나온님 저만 따라오시면 그림이 하나 뚝딱 만들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색깔 세 가지를 고르셨다면 이제 면과 선과 형태를 가져갈 거예요. 일단 그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동그라미도 그려보시고 네모도 그려보시고 뾰족뾰족한 것도 그려보시고 혹은 점점도 그려보시고 큰 점, 작은 점 이런 회오리, 나선형 다양한 형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점과 선과 면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내가 고른 그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손에게 맡겨보세요. 손에게. 그냥 막 그려보십시오. 세 가지 색깔을 원하는 대로. 모래놀이 치료도 융의 분석 심리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치료 기법인데요. 손이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래 위에 손이 알아서 피규어들로 내면의 세계를 펼쳐낸다. 손을 믿고 손이 알아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그 존재를 떠올리고 느끼면서 아직 캐릭터까지 가지 마시고 충분히 손이 색깔과 점과 선과 면과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놀고 싶어 하는지 네, 허락해 주세요. 그 존재를 계속 떠올리면서 충분히
손이 놀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조금 특징적인 형태를 찾아내 볼게요. 그 세 가지 색과 선과 면에 내가 그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좀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형태가 찾아졌다면 그것이 그 존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상징적인 형태까지 만들어진 것에서 우리가 캐릭터로 한번 발전을 시켜 볼 거예요. 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란색의 네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네모 반듯한 몸통으로 변신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빨간색의 뾰족뾰족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뾰족한 머리카락이나 뾰족한 손톱, 혹은 뾰족한 눈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내가 찾아낸 그 상징적인 그 존재의 상징적인 형태가 내 안에 어떤 인물로 변신을 한다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주 하얀색이 흐르는 선이었다면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회색의 넓은 면이었다면 굵게 앙담은 입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꼭 거기서 상징적인 형태에서 오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만든 그 상징적인 형태를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을 그리셔도 돼요. 내가 이거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건 난쟁이처럼 생겼어. 난쟁이를 그리셔도 되고요. 이 인물은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니까 굉장히 군인 같아. 군인을 그리셔도 되고요. 그림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그 상징적인 형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을 그리셔도 돼요. 그랬을 때는 사실 나의 아버지나 혹은 나의 딸이나 혹은 나의 강아지나 혹은 정말 사람이 아닌 존재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은 칼 융의 원형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의미의
나의 캐릭터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제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결코 그림을 잘 그리지 않죠? 그냥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리시면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찾아낸 내 안의 그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캐릭터까지 이제 종이 위에 그림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융예에게 살로메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혹은 네, 융이 이즈두바르에게 나는 당신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어. 이제 당신을 다시 되살릴 환상을 가진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살아있는 것은 여기 오지 못해.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나의 캐릭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 내면의 대화는 네, 오늘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융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다양한 원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캐릭터로 끄집어내서 이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는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네, 첫 번째, 첫 걸음을 이렇게 내딛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다 칼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칼융도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자, 네, 그래서 오늘의 그림과 글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예, 우리 사후에 출간할 수도 있잖아요. 융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네, 오늘의 그 날짜도 적으셔서 꼭 이것들을 좀 보관하시고, 꿈을 기록하고 꿈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했던 기록으로서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소미님의 꿈에서 그 이미지들이 말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그린 그 친구들이 꿈에서도 다른 형태로 얼굴을 바꿔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인물이나 사건들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나타나고 대화를 걸어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시성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 네. 어, 소감 혹은 작업한 소감 혹은 나의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이제 제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어, 어떤 인물, 8개의 캐릭터 중에 어떤 인물을 고르셨는지, 어떤 존재를 고르셨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림은 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보여드리려 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 보여줄게요. 그 사람만 보여주기. 굉장히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저처럼 보여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라 좀 저도 쑥스러웠지만, 네. 어떤 존재 고르셨는지,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감, 이 작업하시면서 혹은 대화의 일부분을 알려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나눔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양이쌤, 고양이쌤 거부터. 원래는 저는 영혼을 하려다가 붉은 존재, 악마, 하고 이제 좀 많이 친해졌다 생각이 들어서, 얘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어요. 네. 보여주실까요? 음, 요래 생겼습니다. 제 붉은 존재이자 제 안에 있는 이제 악마. 네, 저는 이거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에너지의 덩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가 갖고 있는 아까 전에 뭔가 기존의 것들을 깨부수고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로서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리다 보니까 되게 찐득하고 불편하고 억압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바로 이제 오늘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천천히 소화하고 편안해지는 과정들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리자지 씨앗이거든요. 아리자지 씨앗인데 모든 이제 그 우주에 대한 에너지나 내 외부에 대한 에너지들을 계속 이제 흡수하고 이 안에서 뭔가 잉태하고 창조하고 계속 그게 소멸되고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엄청난 압력 같은 이제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압력이 내가 처음에 그리려고 했던 내면의 어떤 감각보다 훨씬 더 너무 찐득한 에너지라서 좀 계속 불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각자가 느꼈던 어떤 불편함이나 두려움들에서 기반된 집단 에너지 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요 전체 나눔을 끝나고 나서 그 불편한 것들을, 이제 그 융이 아예 심장을 꺼내서 먹듯이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의 불편함들을 하나씩 이제 소화하는 과정들을 할 건데,
우리가 한 달 동안은 되게 불편한 것들을 많이 만나겠다. 칼륨도 자기 안에 진짜 그 복잡하고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억압되고 불편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이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 또한 이게 지금 집단장에서 그런 것들이 동시성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거 자체의 에너지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계속 밀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음, 알에서 기어서 나오는 이 씨앗의 에너지들을 막 흡수하기 위해서 발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모든 제가 느끼는 이 우주적인 압력으로 느껴집니다. 저의 붉은 존재를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한 달 동안 여러 아이들을 좀 만나면서 이 붉은 존재가 어떤 식으로 저한테 잘 소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를 양이샘을 시키는 게 아니었군요. 거의 이제 소감이 끝난 듯한. 네, 잠깐, 네. 어, 일단은, 음, 불편함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작업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시국 또한 융이 그 세계 1차 대전 그 시기에서 경험을 했던 그 불편함과 같은 그런 시국과 집단 무의식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의 그 바퀴벌레 씨는 바퀴벌레가 다시 생각하면 바퀴벌레의 가장 사실 징그러운 점이 저도 죽기 직전에 수만 개의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바퀴벌레의 생식력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징그럽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유일하게 외계 행성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바퀴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존재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일한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림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압력의 다른 의미. 어쨌든 힘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이유는 일단은 핫핑크 바퀴벌레잖아요. 그러면 실화보단 낫잖아요. 실화보단 나으니까 그 핫핑크 바퀴벌레의 강력한 힘을 너무 압도당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는 어쨌든 2D야. 너는 핫핑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 불편함을 정말 야금야금 먹으려면 좀 사랑스럽게 보여지기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이건 제 수업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서로가 이제 명상 인문학이나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서로 좀 안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양희쌤, 다른 분 얘기 듣고 싶은 분, 좀 지목해 주세요. 다른 분의 또 그림과, 그림을 다 발표했네요, 결국. 네, 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보여주고 싶어 하셨군요. 네,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또 내게 주는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양희 선생님께서 전체 마무리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칼융의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다가 또는 그림을 보다가 오늘처럼 영감을 얻으면은 본인 거를 그리세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꼭 삶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이 느껴지는 어떤 것들을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 친구한테. 누구냐고. 아, 그냥 내 직감에서 내 손으로 이어진 어떤 것들이 누구고 이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화를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즐거운 것도 나오고 두려운 것도 나오실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야금야금 먹는 방식은 아까 뭐 2D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주해서 삼켜야 돼요. 불편해하는 것들을. 네. 그러면 그거를 삼킬 수 있는 방식들은 뭐 2D의 형태로 인지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의 디즈니 재질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삼켜내는 것들의 그 거부 반응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연민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것들하고 친해지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해보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과제를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때때로 하루하루 올리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셔도 돼요. 내가 느껴지는 나와의 대화들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융에 대한 것들을 보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그 루시아 시인의 이제 그 시집 중에서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스승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하고 그냥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야.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계속 그냥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막 내가 궁금한 거를 적는데 처음에는 좌뇌에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삶은 왜 이래? 라고 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막 나는 왜 이런 것들이 힘들어? 궁금한 것들을 막 적어요. 처음에는 막 좌뇌적으로 이야기가 그 이해하는 척하는 또 다른 내가 막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에너지적인 것들이 막 적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했던 그림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융의 책을 기반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책은 항상 영감이에요. 영감을 얻고 그려보고 얘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고 얘들하고 대화를 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살짝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자기 안에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을 눈 앞에 한 30cm 정도에 살짝 한 자그맣게 한 10cm 정도로 살짝 띄워보세요.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언어도 괜찮고 에너지도 괜찮아요. 뭐 죽음, 난 네가 싫어, 뭐 불편함,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대립각, 사람을 뭐 죽이는 것들, 불편해하는 것, 거짓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한 10cm 정도로 한번 바라보시고 가슴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돼요.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2D 또는 애니메이션 재질로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더 큰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작은 내가 아니라 더 큰 내가, 내 가슴에 존재하는 더 큰 내가 이 존재를 두렵지 않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가져가서 꿀꺽 삼키세요. 맛있게. 나는 언제든지 이거를 두렵게도 만들 수 있고 두렵지 않게도 만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재미나게 요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으면 또 10cm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눈앞에 보이고 가슴에서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내면의 소리일 수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이건 알아차려야 되잖아. 네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고 내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또 재미난 캐릭터로 한번 변환시켜 보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유머와 재미로 변환시켜 보는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입으로 다시 가져가서 꿀꺽 소화시키세요. 어린 시절처럼 더 이상 침대 밑에 있는 괴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창문에 부딪히는 나뭇잎을 괴물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괴상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죽이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신의 배에서, 용광로에서 융합시키세요. 통합하고, 수용하고, 허용하고, 통합하세요. 빛과 어둠을 모두 소화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의 물감의 재료처럼 꿀꺽꿀꺽 삼키세요.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꿀꺽꿀꺽 삼키세요. 제 배 안에서 그 에너지들이 용광로에 끓고 내 생의 재료가 됩니다. 이제 그 소화된 에너지가 편안하게 내 몸의 혈액으로 흐르고 호흡으로 나가고 에너지로 다시 변환됩니다. 그렇게 변형시키는 감각을 한 달 동안 천천히 키워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있는 부딪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응? 모르지. 대받아칠 수 있는 담대함. 너 이런 거 못하잖아. 아직은 못하지. 수용. 그 모든 것들이 괜찮도록. 자, 이제 편안하게 의식을 가슴에 두고 눈을 뜹니다. 이 칼륨은 그냥 이 사람의 일대기에 자신의 내면은 아, 이렇게 봤구나 정도의 영감으로 항상 보시고 어떤 식으로 자기하고 계속적으로 이 내면화 과정을 하실지 한번 계속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할 거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 개인화가 어느 정도는 자기 거를 들여다봐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면 집단 거를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걸로 크게 흡수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진짜 깊이 있는 원형들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2월 달에, 우리가 3월 달에는 신적인 신화의 신을 먹어야 돼요. 네, 각자 갖고 있는 그 신화의 신들을. 그래서 자기를 더 크게 내면적으로 과정을 수용하는 과정들을 개인화 과정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즐겁고 잔인하고 두렵고 괴팍한 한 달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달에 만나도록. 오늘은 오늘 자기 그 스스로가 보셨던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대화를 깊게 해보세요. 그러면 책을 보실 때도 그 책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네, 자신 안에 있는 어둠과 편안하게 잘 친구가 되시길. 음, 우리 다음 달에 봐요.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